안녕하세요.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 2부 사랑 중에서 여섯 번째 챕터, 사랑이 없는 애착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이고요. 의존성의 특징은 영적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양 섭취에만 관심을 두고 그 이외의 것에는 무심하다. 그 이외의 것에는 무심하다. 그들은 만족과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성장은 갈망하지 않으며 성장에 따르는 불행과 고독과 고통은 견디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가 의존할 상대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 중요하다. 의존성은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갖다 붙인 여러 행동 유형 중 하나이다. 이제 그러한 다른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논의를 통해 사랑이란 영적 성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보살핌이나 애착이 아님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자주 생명 없는 대상이나 어떤 일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즉, 그는 돈을 사랑한다든지, 그는 권력을 사랑한다든지, 그는 정원을 사랑한다 혹은 그는 골프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한다. 확실히 어떤 사람은 일반인의 한계를 넘어서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일해서 부나 권력을 쌓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와 영향력이 확장된다고 해서 이러한 작업과 축적이 자신을 확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한 어떤 거물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사람이 작아요. 야비하고 속 좁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가 얼마나 돈이나 권력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에게 부와 권세는 영적 성장을 위한 수단보다는 오히려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유일한 참된 목적은 영적 성장이나 인간의 발전인 것이다. 취미는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자신을 길러나갈 때, 우리는 자신에게 영적인 것이 아닌 것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육체 역시 영양 섭취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살 곳이 필요하다. 아무리 영적 발전에 헌신적일지라도 휴식과 운동과 기분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자들도 역시 잠을 자야 하고 선지자들조차 놀아야 한다. 그러므로 취미란 자신을 사랑하는 수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취미가 목적 그 자체가 될 때에는 자기 발전의 수단을 대신하게 된다. 때로 취미 활동이 아주 인기 있는 까닭은 그것이 자기 발전을 대신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는 오로지 게임에서 공을 몇 개 더 쳐서 넘기는 것이 생의 목적이라는 듯이 골프를 즐기는 노인들을 볼 수 있다. 골프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사실상 진보하기를 멈추어버린 현실을 간과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만약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그렇게 얄팍한 목적과 편협한 미래를 목표로 열광적으로 집착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권력과 돈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류 발전을 위해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고 정치하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또는 영적 성장을 위해 공부하고 반성할 시간과 자유를 얻으려고 부를 갈구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인간성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란 말이 너무 일반적이 되고 그 특별한 의미가 상실되어서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용이 크게 개선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나 애착을 느끼는 것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그 관계의 질적 차이는 무시하고 모두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한다면 현명함과 우둔함, 선과 악, 귀한 것과 천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인간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물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실질적인 성숙이 가능한 존재는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집안의 개를 사랑한다. 우리는 개를 먹이고 목욕시키고 만져주고 안아주며 훈련시키고 같이 놀기도 한다. 개가 아프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불이 나게 수의사에게로 달려간다. 개가 도망가거나 죽으면 슬픔에 젖기도 한다. 아이들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애완동물이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다시 애완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자. 첫째로, 우리가 다른 인간들과 의사소통하는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애완동물과의 의사소통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애완동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이해의 결핍 때문에 애완동물에게 우리 생각과 느낌을 투입시켜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감정적 친근함을 느낀다. 둘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될 때에 한해서만 애완동물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보통 이러한 기준으로 애완동물을 선택하며 만약 동물의 행동이 자기 뜻에서 상당히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린다. 반항하거나 대들면 이들을 오랫동안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애완동물의 마음이나 정신 발달을 위해 보내는 유일한 학교는 복종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가 자신의 의지를 발전시킬 것을 바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의 특성 중 하나이다. 끝으로 우리는 애완동물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의존성을 기리고자 한다. 그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자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난로가에 믿음직스럽게 엎드려 있기를 바란다. 애완동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로부터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이 사안은 무척 중요하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애완동물만을 사랑할 줄 알 뿐 다른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영어로 대화할 수도 없는 독일, 이탈리아 또는 일본의 전쟁 신부들과 동화 같은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 소망, 목표를 아내에게 투입시켜 애완동물에게서 느끼는 것 같은 친밀감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영어를 배움으로써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는 다른 생각과 의견과 목표를 갖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사랑이 끝나고 말았다. 많은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자신을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취급하는 남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남성에게 사랑이란 아내가 애완동물이란 데서 생겨난 것이므로 아내의 장점이나 독립성이나 개성을 존중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현상 중 가장 슬픈 경우는 정말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단지 아기일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주위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아이가 2살이 되기까지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될지도 모르겠다. 무한정 부드럽게 기쁨으로 갓난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감싸 안아주고 같이 놀고 계속적으로 애정을 쏟고 전적으로 아기를 기르는 데 헌신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황홀할 정도로 행복해한다. 그러나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돌변한다. 아이가 자기 뜻을 확실히 나타내기 시작하자마자 말도 안 듣고 찡찡대고 놀기를 거부하고 때로 안아주는 것도 싫다 하고
엄마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조금씩 움직여 나갈 때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중단된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흥미를 잃고 그냥 내버려 두며 아기를 단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 무렵 어머니는 가끔인 일이긴 하지만 다시 임신하고픈 강렬한 욕구를 느낀다. 또 다른 아기, 즉 다른 애완동물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만일 성공적으로 아이를 가지면 대개 첫 아이 때와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이가 관심을 호소하는데도 이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 이웃의 갓난아기 돌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미운 두 살은 인생에서 갓난아기로서의 마지막이며 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 마지막 시기이다. 이때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알 수 있지만 새로운 갓난아기 돌보기에 바쁜 어머니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는 보통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기에 들어갈 때 우울한 성향 또는 수동성인 의존적 성격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 둘 다를 지닌 의존적 성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갓난아기와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이나 의존적이고 복종적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모두가 본능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본능적 행동에는 모성 본능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부모로서의 본능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에 빠진다는 본능적 행동과 비슷하다. 이것은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고 전적으로 의지나 선택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족의 생존을 독려하지만 종족의 발전이나 영적 성장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고 참사랑이 싹틀 수 있는 인간관계를 솔선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랑과 흡사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건강하고 창조적인 결혼으로 발전하든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로 기르거나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요컨대 양육이란 단순히 먹여주는 것 이상이라야 한다. 영적인 성장을 북돋워주기란 어떠한 본능적 행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다. 앞서 말한 어머니가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 버스를 못 타게 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직접 운전해서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옴으로써 아이를 열심히 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들에게 필요한 양육 방식이 아니며 분명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퇴보시키는 방식이다. 다른 예도 많다. 이미 비만한 아이에게 어머니가 음식을 자꾸 먹이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이 가득 차도록 장난감을 사주고 딸에게는 옷장 가득히 옷을 사주는 것, 부모가 제동을 걸지 않고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분별 있게 주고 마찬가지로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분별 있게 칭찬하고 분별 있게 비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분별 있게 논쟁하고 싸우고 맞서고 몰아대고 밀고 당기는 것이다. 그것은 리더십이다. 분별 있다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판단은 본능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필요로 한다. 네, 오늘 읽은 내용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엄청난 통찰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그 엄청난 관심과 투자가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이기도 한데 저자인 스카펙은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설파하면서 또 그것을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또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마지막 페이지 158페이지에 있는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분별 있게 주고 마찬가지로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사실 사랑한다고
무조건 퍼주거나 또 아예 주지 않거나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균형 있게 그것을 잘 중도로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내용 여기까지고요. 158페이지까지 읽어드렸고 내일은 159페이지에 있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네, 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만남의 같이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